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자, 우리 세법의 기초를 좀 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어떤 기초, 기본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기초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상속세의 과세 체계, 유산과세형, 취득과세형. 근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개의 성격을 이제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상속세의 계산 구조를 먼저 본 다음에 계산 구조에서 필요한 사항 하나하나를 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 체계는요. 크게 유산과세형과 그 다음 취득과세형으로 구분합니다.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은 유산과세형이 뭐냐?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세법이 개정되거나 할 때 항상 이 어떤 기준과 이런 어떤 원칙, 세법이 이론이거든요. 이론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유산과세형을 기본으로 채택을 하는데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방식이에요. 자, 보면은 원래 유산과세형이라는 것은 이거는 일단 과세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취득과세형으로 가게 되면 자, 이게 상속이라는 게 이제 피상속인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 이 상속 재산이 이렇게 쪼개져야 되잖아요. 쪼개진 상태에서 이 각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취득과세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과세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상속 절차가 완료가 돼야 돼요. 각각의 얼마만큼 재산을 가져갔는지가 확정이 돼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취득과세형은 과세가 어렵지가 않죠. 재산의 다툼이 있다 했을 때 이게 과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유산과세형은요, 이 상속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과세 단위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를 받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100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과세 단위로 합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간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누진세율 체계에서 이 유산들이 쪼개진 상태에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누진세율 체계 당연히 뭐가 돼요? 세수가 증대가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담세력, 즉 세금을 낼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세부담의 연결성이 약해진다.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간에 이 세금을 누가 내는 거죠? 결국은 이제 상속받은 상속인들의 담세력을 가지고, 즉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건데, 이게 유산과세형,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납세 의무자가 보면 인격 대표자예요. 즉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유언 집행자, 변호사들이겠죠. 유산 관리인 이런 분들이 이제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로 제사를 받는 상속인들과의 어떤 세부담 연결성이 약해진다는 단점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한다. 증여세 마찬가지예요. A에서 B로 증여했다. A가 증여자, B가 수증자죠. 자, 누구를 기준으로 해? 주는 사람. 증여자에게 부과합니다. 주는 쪽에 부과한다. 왜요? 마찬가지로 상속세도 받은 상속인이 아니라 자,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과세 단위로 하기 때문에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증여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 뭐다? 유산 과세형이에요.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거를 기준으로 하긴 하죠. 근데 섞여 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유산과세형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취득과세형 설명드린 대로 이거는 뭐예요? 각각 돌아가신 분 기준이 아니라 이제 받은 상속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 각각 받은 것으로 해서 한다.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각 상속인이에요. 증여세는 당연히 받은 사람, 수증자가 자 세금을 내야 돼요.
좋은 점은 부의 분산, 응능부담의 원칙, 담세론과 세분의 연결성이 높다. 그렇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 이게 상속 재산의 서로 분배가 완료되지 않으면 각각이 확정되지 않았죠. 그러므로 과세할 수가 있다 없다. 과세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생기죠. 그렇다면은 이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게 과세하는 게 쉽지가 않다. 또 한 가지 누진세율 제도 하에서 이렇게 각각 쪼개져서 상속받은 거에 대해서 과세가 일어나다 보면 세부담이 아무래도 작아지죠. 세수 증대가 일어나기 힘들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유산 취득, 유산 과세형의 방법과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취득 과세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는요, 상속증여세는 유산과세형이에요. 즉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산과세형을 채택하죠. 그런데 납세 의무자는 아까 인격 대표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각 상속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득과세형인데 납세 의무자는 취득과세형인데 세금의 계산은 유산과세형. 그리고 각 상속인은 뭘 진다? 연대 납세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도 누구예요? 수증자, 받은 사람에게 과세예요. 그러니까 이거 요 두 개를 보면 꼭 취득과세형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금의 계산은 유산과세형. 자, 그리고 10년간 생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네, 10년 동안에 증여한 것은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건 뭐겠어요? 사전 증여를 통한 어떤 상속세의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10년간 생전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세금의 계산은 누구를 기준으로? 네,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유산과세형을 채택하지만 납세 의무자는 각 상속인이고 증여세도 수증자의 과세형, 즉 취득과세형의 형태를 또 취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게 이제 우리나라 상속세는 좀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죠. 합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씩 이제 상속세, 증여세를 볼 건데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상속세 계산 구조를 보고 그리고 이제 총 상속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계산 구조를 보면 자,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해요. 어떻게 해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한다. 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싹 다 모아요. 이게 뭐예요? 총 상속재산. 그리고 10년 이내 증여한 거 있죠? 이것도 더한다 그랬죠? 10년 이내 증여재산도 더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 제외라든지 공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같은 것들, 이제 그 피상속인이 내야 될 공과금 등을 이제 상속인이 내겠죠. 그 다음에 장례비용 들겠죠. 그 다음에 피상속인이 갚아야 될 채무 같은 것들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것들을 빼고 나면 드디어 뭐가 나온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와요. 여기서 상속 공제 있죠? 일괄 공제라든가 배우자 공제, 상속 공제,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하고 나면 드디어 과표가 나오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니까 산출세액이 나오고 각종 뭐 차감할 거 차감하면 이제 차가운 납부세액이 나온다. 자, 오늘 주요 논제는 이거예요. 총상속재산가액이 뭐냐? 자, 일단 돌아가신 분의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모은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총상속재산가액을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자, 총상속재산가액 한번 볼게요.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 여러분,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이게 또 이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여러분, 거주자 뭐예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그 외가 뭐죠? 비거주자. 피상속인이 거주자면요, 무제한 납세 의무자예요. 무제한이란 얘기는 국내 재산, 국외 재산 모두 합쳐서 과세한다는 얘기죠.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한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는 본래의 상속재산, 의제, 추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본래의 상속재산은 원래 그분 소유의 상속재산이에요. 그래서 민법상의 상속재산, 그 다음에 유언에 의한 증여, 그죠? 유언에 의한 증여. 자, 죽음을 원인으로 한 증여, 전부 비슷한 얘기예요. 모두 이런 것들을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원래 이분 소유의 뭐 주택, 토지, 뭐 각종 모든 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피상속인의. 그 다음 볼 게 이제 뭐냐면 의제상속 재산이에요. 의제라는 말은 간주란 말하고 똑같죠. 간주한다. 자, 보험금. 이분이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돌아가신 분이 생명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을 납부를 했는데 누가 납부했어요? 피상속인이 납부했어요. 피상속인이 뭐 했다? 납부한 겁니다. 부모님이 납부했는데 이 보험금은 누가 타요? 자식이 탄다. 상속인이 탄다.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죠. 그 다음에 어디 펀드같이 신탁을 맡겨놓은 재산 당연히 상속재산이고요. 또 피상속인의 퇴직금 같은 거 돌아가셔서 이제 퇴직금을 받았다 이런 것들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이런 것들이 의제 상속재산이 되고 만약에 이 보험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한 게 아니라 상속인이 납부했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낸 거 자기가 타는 거니까 이거는 상속재산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의제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보험금을 납부했을 때 그렇다. 가장 이제 상속세에서 힘든 게 요거예요. 추정상속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어디에 썼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이게 과세가 안 되는데 볼게요. 1년 이내 재산 종류별로 2억 이상이다. 2년 이내 종류별로 5억 이상이다. 뭐냐면 재산을 처분했다, 채무를 일으켰다 이거죠. 예를 들어 토지를 갖고 있던 토지를 1년 이내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억짜리인데 1년 이내에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뭐 했어요? 처분했어요. 그러면 이 3억이라는 돈이 들어왔겠죠. 처분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디 갔느냐? 여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추정합니다. 이 3억 전부 다 누구한테 줬다? 상속인에게 줬다라고 뭐 하는 겁니까?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병원비 등으로 많이 썼다 그러면 이걸 다 자료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입증을 해야만 이 추정상속 재산이 이제 과세될 수 없겠죠. 입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1년 이내 2억 이상이다. 2년 이내 5억 이상. 2년 이내인데 예를 들어서 부채를 이분이 빌렸다. 대출을 일으켰다. 7억을 빌렸다. 그럼 7억을 가지고 뭘 했느냐? 뭘 샀을 거 아니에요? 샀다, 썼다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산 처분액이 이런 것들이 뭘 7억이었는데 입증을 한 게 2억밖에 안 돼요. 병원비 이런 걸로. 그럼 나머지 5억이 남잖아요. 5억 전체가 추정상속재산은 아니에요. 요 7억의 20%와 2억 중 작은 거 7, 24, 1.4억이니까 1억 4천이겠네요. 자, 재산 처분의 채무 부담액의 20%는 빼줘요. 입증 못하는 거 괜찮다. 또는 20%와 2억 중 작은 거는 그래 입증 못할 수 있으니까 빼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7억에서 2억 입증하고 빼고 이거에 20% 1억 4천 빼니까 뭐예요? 3억 4천이죠. 그러면 추정상속재산이 얼마다? 3억 6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려면 뭘 해야 돼요?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어디 갔다? 채무를 일으켰다. 대출을 받은 금액이 어디에 쓰였다는 사실을 뭐 해야 된다?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비라든가 각종 경비 쓴 게 있다면 이 증빙들을 되게 잘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입증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 추정상속재산은 없을 수 있죠. 특히나 이제 다 입증을 해서 2억과 20% 이내가 남았다. 그렇다면은 추정상속재산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총상속재산이 제일 중요한데 피상속의 총상속재산이 제일 중요한데 본래의 상속재산, 의제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이렇게 세 개의 합으로 그렇죠. 총 상속재산가액이 계산이 된다. 그 다음에 뭐 비과세, 뭐 공과금, 채무 같은 것들 빼면 이제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각종 공제를 빼면 과표가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추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